화두지를 보며 새해 소망을 기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경제를 11번 언급하며 강조했고 기득권 타파를 통한 3대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지시하고 우리 정부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습니다. 내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코로나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항공편도 축소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 수지 적자가 60조 원에 달하며 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연간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새해 첫날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각 개인과 지역사회,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2022년 마지막 날에도 여러 명소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 가는 해를 아쉬워했는데 오늘 코로나 사태를 거쳐 3년 만에 재개된 동해안 해맞이에도 구름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순간들도 이어졌습니다. 새해 첫날, 첫 소식은 김동영 기자가 전합니다. 수평선에 붉은 기운이 서서히 퍼지면서 붉은 태양이 보습을 드러냅니다. 맑은 하늘에 솟아오른 새해 첫 태양은 3년 만에 일출의 감동을 선사합니다. 코로나 끝나고 사람들 북적북적한 것도 좋고 해도 이쁘고 너무 좋았어요.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중년의 토끼띠는 새 출발을 다짐하고 제2의 인생을 또 시작하는 60이 되다 보니까 운동에서 조금 더 과거 못지않게 다시 좀 회복할 수 있는 아이들과 함께한 가장은 작은 소망을 떠오르는 태양에 담아봅니다. 소원을 빌어 하면은 아빠의 금연이에요 맨날 말을 하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꼭 좀 지킬 수 있도록. 새해 첫날인 오늘 대표적인 해맞이 명소인 강릉에는 30만 인파가 몰리는 등 동해안 일대에만 50만 명 이상의 해맞이객이 찾아 새해 힘찬 출발을 기원했습니다. 영영시 영영군입니다. 개묘년 시작과 함께 태어난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에 아빠는 새해 소망을 다짐하고 올바르게 잘 착한 아이로 건강하게만 자라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고 사랑하고. 새해 첫 승객을 맞은 인천공항에서는 활기찬 한 해를 기원했습니다. 검은 토끼 해를 시작하는 첫날, 모두가 그동안 갖고 있던 근심 걱정을 토끼처럼 껑충 뛰어넘기를 마음속으로 희망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부터 집권 2년 차에 들어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새해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대국민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재도약이란 주제를 앞세워 수출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과 3대 개혁 추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기득권과 맞서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 키워드는 경제였습니다. 10분 동안 경제를 11차례 언급했고 이어 개혁 8번, 수출을 6번 말하며 성장과 개혁의 선순환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 전략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해외 수주 500억 달러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을 수출 동력으로 삼아 경제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했습니다. IT와 바이오, 우주 경제 등 미래 먹거리의 중요성도 부각했습니다.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특히 올해 가장 집중할 3대 개혁에 대해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가장 먼저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고등교육 권한을 지역으로 넘기는 교육개혁, 적자를 해결하는 연금개혁을 약속하면서 이 3대 개혁은 기득권 타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신년사에서 별도의 대북 메시지를 내지 않은 윤 대통령은 지하 벙커인 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군 지휘부에게 북한 도발에 대한 확실한 응징과 실전 훈련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여야 정치권도 새해 마음을 다잡고 총선 승리를 다짐하는 신년 일정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서로 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신년 인사회에 당권 주자들이 총출동했는데 전당대회 레이스도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여당 표정은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한 케이크를 국민의힘 지도부가 함께 자릅니다. 새로운 힘, 새로운 해! 국민을 위한 2024!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에 힘을 실으며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기원합니다. 전당대회에서 정말 좋은 지도부를 모시고 그 지도부가 중심이 돼서 내년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당권 주자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저마다 다른 색깔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 뿌리를 든든하게 하면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가일청폐가 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개혁할 결심을 다들 가지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이기고 그다음 우리 다시 또 지방선거 그다음 다시 정권 재창출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 전당대회가 2달 남짓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권 레이스는 매주 엎치락 뒤치락 결과가 뒤바뀌며 혼전 양상입니다. 새해 첫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선 나경원 전 의원이 30.8%로 1위, 이어 안철수, 김기현 의원 순이었습니다. 김장연대를 공식화한 김 의원의 지지도는 전주와 비교해 유의미한 상승폭을 보였고 현 정부 비판에 집중한 유승민 전 의원은 큰 폭으로 하락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권 주자들의 공식 출마 선언과 합종 연횡이 향후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새해 벽두부터 바빴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동교 동계 인사들을 만났는가 하면 김해 봉화마을로 내려가 권양숙 여사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야당 상황은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년사에서 검찰 정권의 정치보복 폭주가 멈추지 않는다고 한 이재명 대표는 새해 첫날 폭력적인 일방적 지배가 난무하는 시대라며 윤석열 정부를 정면 겨냥했습니다. 정치가 사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폭력적 지배만이 횡행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현충원 묘역과 동교동의 김대중 도서관을 잇따라 찾은 이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의 삶의 궤적을 강조했고 최근 검찰 기소와 민주당 복당 과정을 치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호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싸워서 이기자! 이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참배를 위해 경남 봉화마을로 향하는 길에서도 윤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 그게 진정한 능력이죠. 아니 뭐 동네 깡패도 아니고 사람 패가지고 억압시키는 거 좋습니까? 권양숙 여사 면담 자리엔 연말 사면된 김경수 전 지사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내일 양산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는 이 대표가 당내 결속 행보에 집중하는 가운데 문희상 상임고문은 토끼가 굴을 3개 파는 교토 3구를 거론하며 제2, 제3의 계획을 말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임환입니다. 새해 첫날이지만 북한 소식을 앞부분에 전해드려야 할 만큼 북한의 위협 수위는 높아졌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상 신년사 성격의 당회의 연설을 했는데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선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했습니다. 한미일 모두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먼저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엿새간의 전원회의를 마무리한 김정은 위원장이 강도 높은 대남 핵위협에 나섰습니다. 남조선 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압도적 전쟁 준비 발언과 국방백서의 북한군은 주적 표현 부활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됩니다.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시한 김정은은 핵 선제 공격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억제 실패 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비핵화 자체를 거부하고 핵 보유국의 지위를 주장하며 핵미사일 개발 시간을 벌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많은 미사일을 쏴댔던 것과 너무 좀 비슷하거든요. 그 초점을 군축으로 돌리려는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북한 군부 지형도 크게 변화했는데 군서열 1위였던 포병 전문가 박정천이 해임되고 작전 통인 리영길이 후임에 임명됐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태도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했고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으로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위협을 확인이라도 하듯 북한은 오늘도 무력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이어 연속으로 새해 첫날까지 도발을 한 것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집무실인 노동당 본부청사 앞에 방사포 부대를 도열하는 광경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황변중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북한이 평양 용성 일대에서 쏜 미사일은 400km를 날아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어제 오전에 발사한 3발에 이어 새해 첫날을 전후해 4발의 미사일을 쏜 겁니다. 북한은 지난해 개발한 600mm 초대형 방사포의 검수 사격이라고 주장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방사포 30문을 한꺼번에 군부대에 인도해 사실상 실전 배치했음을 시사했고 남한 어디든 타격이 가능하다고 위협했습니다.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 핵 탑재까지 가능한 것으로 하여 북한은 사상 처음으로 김정은 집무실인 당 본부청사 앞마당에 미사일을 도열해 증정식을 진행했는데 핵심 타격 장비들이 이 나라 창건 이래 당 창건 이래 역사상 처음으로 당 중앙 트락에 도열하였습니다. 대남, 대미 대결 기조를 노골화하고 핵무력 고도화를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국방공업을 이제는 완전히 당에서 책임지고 하겠다. 용산 대통령 총사 앞에서 한 거나 같죠. 국방부는 북한이 만약 핵사용을 기도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에 처할 것이라며 한국형 삼축 체계의 획기적 강화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참수부대로 불리는 특수임무여단을 찾아 적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도록 훈련에 전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네, 정부가 중국에 대한 빗장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내일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코로나 PCR 검사를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하고 항공편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고강도 방역 대책이 시작됩니다. 먼저 배나 항공기 탑승 시 Q코드에 국내 주소지와 연락처를 등록해야 하고 입국 단계에선 전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자는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자택에서 대기하고 단기 체류자는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항 내 별도 공간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정부는 공항에 검사센터 3곳을 설치해 하루 최대 550명까지 검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 및 군경 소방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약 500명의 검역 지원 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확진되면 공항 근처 임시 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하는데 현재는 1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됐고 인천과 서울, 경기에 예비시설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5일부터는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는데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전후로 검사를 요구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현재 미국은 입국 전 음성 확인서를, 이탈리아와 일본 등은 입국 후 검사를 시행 중입니다. 국내 위중증 환자가 8개월여 만에 6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당국은 당분간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 제주 노선을 중단하는 등 사실상 입국 제한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중국에 대한 입국 장벽을 빠르게 높이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초기의 방역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겠죠. 3년 전 중국에서 시작된 팬데믹이 이번에도 평행 이론처럼 반복될까 각국이 초긴장 상태입니다. 오늘은 이유진 기자가 다시 떠오른 중국발 코로나 확산 공포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처음 보고된 신종 바이러스가 약 한 달 만에 한국에도 상륙한 겁니다.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해외 유입 확진 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일본, 대만 등 주변국뿐 아니라 이튿날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사실상 전 세계 확산이 확인됐습니다. We should expect additional cases in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certainly additional cases around the world. 중국이 부랴부랴 도시들을 봉쇄하고 각 나라들이 빗장을 걸어 잠궜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중국은 물론 전 세계 의료 시스템이 붕괴됐고 경제도 마비됐습니다. This being now a surge upon a surge, I actually think we've now moved beyond waves or surges, and this is a viral tsunami that we are now experiencing. 3년 사이 6억 명 이상이 감염되고 66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평행 이론처럼 똑같은 모습이 반복될 거란 위기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준비 없이 방역을 완화하면서 벌어진 지금의 의료 대란은 병원마다 인산인해입니다. 3년 전 우한의 상황과 닮은 꼴입니다. 병원은 몰려든 환자들로 북새통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신년사에서 중국의 위드 코로나를 공식화했습니다. 仍是吃劲儿的时候，大家都在坚韧不拔努力，曙光就在前头。 하지만 중국발 코로나 확산을 겪어봤던 전 세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14억 명이라는 중국의 인구를 감안할 때 위드 코로나 후폭풍은 불가피합니다. 세계 각국이 입국 장벽을 높인 이유입니다. Nuestros aeropuertos exigiendo a los pasajeros procedentes de China una prueba negativa frente a la COVID o pauta completa de vacunación. 세계보건기구도 중국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3년 전 상황의 되풀이를 막자는 건데 우려가 현실이 되는 건 아닌지 뉴스7 포커스입니다. 네, 새해가 힘차게 밝았는데 경제는 암울한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적자 폭이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는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하겠다는데 올해 전망은 역시 밝지가 않습니다. 김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고환율, 중국의 코로나 봉쇄 등 각종 악재가 겹쳤던 지난해. 우리 무역 수지는 47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조 원 적자란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연간 무역 수지가 적자를 낸 건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고 적자액은 역대 최대치입니다.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늘었는데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상승하면서 수입이 단가가 크게 늘었습니다. 불확실한 대외 여건 속에서도 수출은 선전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산업과 신산업 수출이 고르게 늘었고 수출 순위도 7위에서 6위로 한 계단 올랐습니다. 하지만 수입액이 워낙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수입 가격이 급등하면서 3대 에너지원인 원유, 가스, 석탄의 수입액은 1년 만에 784억 달러, 99조 원가량 뛰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로 올해는 수출 전망마저 밝지 않은 가운데 연 500억 불 규모 해외 수주를 달성하는 한편 역대 최대 규모로 무역 금융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금융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무역 흑자 전환을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주택 천여 채를 보유한 채 숨진 빌라왕 사건 여파가 부동산 경매 시장에도 미쳤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강제 경매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전세 사기나 깡통 정세가 늘면서 전국적으로 강제 경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도 전세금을 다 돌려받을지는 미지수라는 겁니다. 정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빌라왕 김모 씨가 지난 2019년 구입한 뒤 지난해 3월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3월에 연락을 했거든요. 여기 전세 만기가 3월이라서 저 오늘도 계약하고 왔다고 법적으로 문제 있으면 따지라고. 결국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나오면서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이 주택을 포함해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빌라왕 김 씨의 주택만 47채에 달합니다. 이런 전세 사기에 집값 하락으로 인한 깡통 전세까지 늘면서 부동산 강제 경매도 한 달 만에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제 경매 신청을 많이 했다는 뜻이고요. 그 임차인들이 경매 신청한 건수가 좀 많이 늘어나긴 했거든요. 하지만 강제 경매는 소송으로 판결문을 확보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경매를 진행해도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임차 중인 주택을 매각해도 보증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국세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매를 통해 받은 금액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우선순위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지난 15년간 예산 280조 원을 들였지만 더 빠르게 인구 절벽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대책이 과연 이 위기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지 사회정책부 신경희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지구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던데 숫자로 정리를 해보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 수인 합계 출산율을 보면 2018년 1명 이하로 떨어지더니 작년엔 0.81명을 기록했고 내년에는 0.70명까지 하락할 전망입니다. OECD 국가 중 합계 출산율이 1명 이하인 곳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네, 경제활동 인구도 2030년 320만 명까지 감소하면서 2050년 경제 성장률은 0.5%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결국 인구 감소는 국가의 경제와 또 존립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그런데 제 주위의 워킹맘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친정엄마 찬스가 없으면 일하면서 아이 기르기는 참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이런 문제부터 좀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출산을 망설이지 않는 환경을 만들겠다. 정부가 공언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차별 없는 출산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고 권고사직 등 휴직 사용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육 부담을 더는 정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내년엔 월 최대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초등 돌봄교실 운영 시간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학교가 아이 양육을 종일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네, 이 정책의 실효성은 뒤에 다시 따져보도록 하고요. 요즘에 일할 사람이 없는 것도 참 문제라면서요. 네, 특히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최장 4년 10개월 체류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근속기간과 한국어 능력이 인정되면 재입국 없이도 최대 10년 이상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예. 또 장기 체류가 가능한 업종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 내놓은 대책들에 대한 평가 어떻습니까? 네, 최근 한 외신이 한국의 저출산 대책을 진단했는데요. 이런저런 수당을 지급하는 1차원적인 자금 투입 대신에 아이들의 일생을 지원하는 정책은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해결에 나선 일본 역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고령자의 육아지원금 인상, 아동 빈곤 해결 등 저출산 문제를 전 세대로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뭐 한두 해에 끝날 일은 아니겠죠. 좀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어젯밤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제야의 종 행사가 3년 만에 열렸죠. 이 새해맞이 행사에 모처럼 수만 명이 모였고 감회도 남달랐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야의 종소리가 울리자 시민들이 환호합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새해 소망을 빌고 기념사진도 남깁니다. 2023년에는 새해 복 다들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새해맞이 타종 행사가 서울 보신각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라서 원래 참석 못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참여하게 되니까 너무 재밌고. 저는 보신각 보러 오는 게 로망이었는데 저 3년 만에 재개한 타종 행사에 같이 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약 5만 명이 모이면서 사전 안전사고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교통경찰 1,800여 명이 현장에 투입됐고 서울시도 행사 현장에 안전요원 900여 명을 배치했습니다. 타종 행사가 열린 시각 지하철 1호선 종강역은 무정차 통과해 승객을 분산했습니다. 많은 인파가 몰렸음에도 안전사고 없이 행사가 마무리됐고 시민들은 개묘년 가족과 지인의 건강과 행복을 빌며 새해 첫날을 맞았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세계 곳곳의 새해맞이 행사 역시 코로나 사태 이전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미국과 호주 중심지에서는 수많은 인파가 마스크를 벗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한쪽에선 해를 넘도록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참호 속에서 새해를 맞기도 했습니다. 각국의 새해맞이 풍경을 황정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카운트다운과 함께 대형 크리스털볼이 떨어집니다. 화려한 불빛이 밤하늘을 밝히고 가족과 연인, 친구들은 서로 포옹하며 새해를 맞이한 기쁨을 나눕니다. 지난해 모두가 쓰고 있던 마스크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호주 하버브리지가 불꽃으로 뒤덮이자 100만 인파가 환호성을 터뜨립니다. 개선문과 대관람차, 베를린 TV타워 등 전 세계 명소 곳곳이 3년 만에 다시 새해를 알리는 불빛을 밝혔고 규모가 축소됐던 행사들은 구름 인파를 되찾았습니다. नफरत का जो बीज है उसको खत्म करके मोहब्बत का बीज बोएं और ताकि हम जैसे नया साल का दिन शुरू होने वाला है. 새해에도 러시아 공습을 받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지하철역과 참호 속에서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Відвисаєте нашою країною, хай вона кане у прірву. 코로나가 최초로 발생한 중국 우한에선 경찰이 군중을 해산시키는 일이 벌어졌고 수해 참변을 겪은 말레이시아는 조용한 새해를 맞았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의 선종을 세계 각국이 애도하고 있습니다. 전통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성직자로 인식됐지만 동시에 가톨릭 교회의 생전 사임이라는 새 전통을 연 인물이었습니다. 이루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국회의사당의 깃발이 반쯤 내려오고 성당에선 전임 교황의 선종을 애도하는 종이 울립니다. 2022년의 마지막 날, 베네딕토 16세가 향년 95세로 선종했습니다. Che questa mattina sia lasciato. Con commozione ricordiamo la sua persona così nobile, così gentile. 베네딕토 16세는 두 교황의 시대를 연 인물입니다. 2013년 종신직으로 여겨진 교황의 자리에서 건강상 이유로 스스로 물러나며 중세 이후 600년 만에 생전 사임을 한 첫 교황이 됐습니다. Dass sein Rücktritt alleine bleibt, tritt ein historischer Schritt, der das Papsttum verändert hat. Ja. 하지만 정작 임기 동안은 전통을 강조하는 보수주의자로 통했습니다. 전임 때 폐지됐던 교황 의상을 부활시키고 동성애, 이혼, 여성사제 허용을 반대했습니다. 완고한 이미지로 대중적 인기는 없었지만 모차르트와 바흐의 곡을 즐겨 칠 정도로 피아노 연주 실력이 뛰어났고 독일 본가에 고양이 동상을 세우는 등 고양이 사랑은 유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의 지도자들은 교황의 선종을 애도했습니다. 베네딕토 16세의 시신은
내일부터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에 안치돼 사흘간 공개됩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어제 전북의 한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됐습니다. 이번 겨울 들어 벌써 56번째 AI 확진인데요. 방역을 위한 살처분이 늘면서 안 그래도 오른 달걀값을 또 자극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김충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I에 확진된 농장엔 통제 안내문이 붙었고 방역 요원들은 오가는 차량들을 일일이 소독합니다. 어제 정읍농장에서 검출된 AI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확인되며 AI 확진 사례는 이번 겨울 들어 모두 56건으로 늘었습니다. 확산세가 다시 가팔라지며 정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집중 방역 기간도 설 연휴 직전인 1월 20일까지 연장합니다. 전국적으로 바이러스가 야생조류에서 5배 이상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딴 해에 비해서 상당히 강력하고 또 전파력도 강하고 AI 확산으로 살처분이 늘면 계란값 폭등 우려가 뒤따릅니다. 현재 계란값은 한 판에 6,600원 정도로 평년보다 19% 비싼 수준인데 여기서 더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AI 오고 또 무슨 닭에 대해서 무슨 병 같은 거 오면은 또 오르고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싼 거 골라서 먹는 거예요. 정부는 계란값 폭등 사태에 대비해 이달 중 스페인산 계란 121만 개를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 판에 10,000원이 넘는 데다 항공 운송료까지 더하면 2만 원에 달하는 계란을 수입해 국내 계란값 안정에 나선다는 건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지금으로선 AI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 진단입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올해는 설 명절이 예년보다 빨리 다가옵니다. 명절 선물 고민하실 텐데 이번에는 사전 예약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미리 주문하면 할인율이 높다 보니 고물가에 부담을 느낀 알뜰족들이 발빠르게 나선 건데요. 장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대형마트 진열대에 설 선물 세트가 등장했습니다. 참치캔과 햄, 샴푸 세트 등이 놓여 있는데 하나를 사면 하나 더 주는 상품도 있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좀 저렴한 거로 거기에 좀 괜찮은 거로 할 의상이 있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대형마트 3사가 이번 설 선물 세트 사전 예약을 시작했는데 판매량이 지난 명절보다 최대 55%까지 늘었고 특히 5만 원을 넘지 않는 선물 세트 판매가 20%에서 50% 증가했습니다. 고물가에 최대 40% 할인을 해주는 사전 예약에 알뜰 소비자들이 몰리는 겁니다. 고물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10,000원 이하 상품 또 그다음에 10,000원에서 20,000원 실속 제품들을 더 많이 준비했고요. 이 부분에서 고객들이 상당히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말과 연초에도 물가 상승세는 여전히 매서운 상황. 한 커피 브랜드는 커피를 포함한 음료 가격을 최대 700원 올렸고 LG 생활건강은 세제와 샴푸 등 주요 생필품 가격을 최대 18% 인상합니다. 원자재 값과 인건비 인상 등으로 올해에도 생활 물가는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성비 좋은 제품을 찾는 실속파 소비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새해 첫 주부터 법원의 시계는 바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문재인 정권 관련 1심 재판이 잇따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는 9일 월성원전 1호기 자료 삭제 사건을 시작으로 다음 달 초엔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 등 재판이 잇따라 열립니다. 송민선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2019년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담긴 내부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A국장 등 3명. 이들은 월성원전 사건과 관련해 가장 먼저 기소됐는데 오는 9일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 달 2일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이 기소 3년 만에 선고됩니다. 검찰은 지난달 잘못하면 누구라도 처벌받는다는 상식이 지켜지도록 해달라면서 조 전 장관의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엿새 뒤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연루자 재판 결과가 잇따라 나옵니다.
이들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불법 저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외에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교사 부정 채용 사건과 곽상도 전 의원 관련 50억 원 퇴직금 뇌물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의 1심 선고가 줄지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관 인사가 2월 초로 예정돼 그 전에 주요 재판을 마무리 짓는 모양새입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권 정리하나입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교통 정리가 아직 안 된 겁니까? 네, 사실상 윤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제원 의원이 김기현 의원과의 이른바 이 김장연대 이걸 좀 공식화하면서요. 이게 좀 정리가 된 거 아니냐 이런 기류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 김기현 의원은 지난해 11월 말에 대통령 관저 만찬을 한 데 이어서 18일 만에 또 관저를 찾아서 윤 대통령과 부부 회동을 한 사실까지 알려졌는데요. 지난달에는 장제원 의원이 주관한 부산의 한 포럼에 참석하더니 오는 5일에는 이 배현진 의원 지역구인 당원 연수에 연사로 나서면서 친윤계 의원들의 지지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높은 당내 지지율 또 인지도를 갖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 역시 당권 도전 의사를 내비치고 있고요. 친윤 핵심으로 분류되는 권성동 의원도 출마 선언을 앞둔 상황이어서 여권 내부에서는 이게 정말 정리가 된 거 맞나 이렇게 되묻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는 신문 광고까지 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제 나온 신문 광고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보시면 이제 보수단체 진영의 이 단체와 개인의 명의로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출마해야 한다 이런 광고가 실려서 좀 화제가 됐습니다. 권 의원의 측에 따르면은 이게 뭐 권 의원 의사와 관계가 있는 광고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적힌 인사와 단체 일부가 동의한 적 없는 광고라고 반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해프닝의 하나로 볼 수도 있겠지만요. 그만큼 교통정리가 안 된 당내 상황이 그대로 노출된 모습입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은 각종 조사에서 선수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 전 의원은 지금 다른 직책을 맡고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장관급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고요. 외교부에서는 기후환경대사라는 두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 두 자리를 맡긴 것 자체가 이미 당권 정리 차원에서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꽤 많았는데요. 정작 본인은 당권 도전 의지를 계속 보이면서 주요 주자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교통정리를 할 수도 또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뭔가 정리를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기는 합니다. 각종 당내 현안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거리를 두고 선을 긋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특히 이 차기 당권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잘못 건드릴 경우에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과 같은 빌미를 낳을 수 있고 역풍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장제원 의원과 같은 이른바 복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권성동 의원 역시 최측근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물러서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윤석열 대통령 당권 정리하나의 느낌표는 공천권 경쟁은 아니길로 정리해봤습니다. 이 최근 당 내에서 이 당대표에 나서는 주자들에 대해서는 총선 공천 영향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지세를 결집하는 거 아니냐. 또 최고위원 도전자 상당수는 당장 내년 본인 공천 때문 아니냐.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 경선은 과열되면 그 후유증이 상당하죠. 한두 주자 빼고는 모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권에 도전한다는데 정말 진심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윤석열 악마화의 비용입니다. 윤석열의 악마화, 진보 진영의 유명한 교수죠. 강중만 교수가 예전부터 야권을 지적해온 그런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이 강 교수가 최근에 신간을 냈는데요. 제목부터 퇴마 정치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가장 큰 이유를 윤석열 악마화로 규정하면서 결국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내로남불 그리고 후한무치를 폭로하는 부메랑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민주당이 장기 집권을 위해 필요하다는 악마, 여기에 올인한 게 결과적으로는 자해극이 됐다는 겁니다. 강 교수는 대선 이전부터 이런 경고를 해온 바 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죽이기 작업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 윤석열 전 총장이 대권주자의 반열에 우뚝 서버리게 된 건데. 강 교수는 민주당의 장기 집권 시나리오가 뒤집어진 시점을 2019년 8월 27일로 꼭 집었는데요. 이날이 바로 윤석열 검찰이 조국 전 장관 후보자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날이라고 합니다. 이 이후 민주당은 강 교수의 표현에 따르면 이성을 상실할 정도로 윤석열 때리기에 올인했고 추미애 장관과의 이른바 추윤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몸집만 더 키워준 셈이 됐습니다. 네, 대선 이후엔 일종의 이 악마화는 좀 사라진 것 아닌가요? 강 교수는요, 지금도 민주당의 윤석열 악마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민주당이 새로운 퇴마의 죄물이 될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혀서 윤석열 탄핵까지 거론하는 퇴마 정치에 목숨을 걸었다, 이런 비판인데요. 이 당 내에서도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비슷한 주장을 한 건데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악마화해서 상대를 무너뜨리면 집권할 수 있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가운데 민주당은 대통령 가족 수사를 주장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추진 중이죠.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수사는 언제 하는지도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윤석열 악마화의 비용의 느낌표는 놔두면 총선 비용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상대를 때리고 악마화하면서 어느 정도 반사 이익을 얻는 이 전략, 이것도 어느 정도 통하던 시기가 있었지만요. 되려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걸 지난 대선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죠. 이를 성찰해야 민주당이 다시 산다는 건데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총선에서까지 뼈아픈 비용을 치를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채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1년 연기된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비롯해 굵직굵직한 스포츠 대회들이 많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새벽잠과 추위도 잊고 올해를 나의 해로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진천 선수촌에서 훈련하는 선수들을 성민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모인 선수들. 음악에 맞춰 몸을 풀며 체온을 올립니다. 동이 트기 도전 6시 반. 입김을 내뿜으며 눈 덮인 운동장을 달립니다. 이마에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히자 결국 우도까지 벗고 뜁니다. 쉴 틈도 없이 바로 실내 훈련에 돌입하는 선수들. 맨손으로 밧줄을 타며 순식간에 천장을 찍습니다. 고된 훈련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언제나 힘에 부칩니다. 몇 년째 계속 타고 있는데 이 로프 훈련은 적응이 잘 안 되고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땀을 흘리는 이유는 올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당연히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따는 거고 그 위에 올림픽까지 금메달 따는 건데 같은 시간 빈상장에선 쇼트트랙 선수들이 열심히 트랙을 돌고 있습니다. 책임감 있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 가져주셔서. 토끼띠로 세 번째 12간지를 맞은 육상 간판 정혜림도 의지를 다잡습니다. 아시안게임 1년 뒤로 미뤄지면서 어떻게 보면 같은 토끼띠의 해가 됐는데요. 적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1등을 해야 되고 뭘 지켜야 한다는 생각. 도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던 여서정에게도 올해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벌써 올림픽이 끝난 지 1년이 넘었는데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더 좋은 모습으로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자부심이 진천 선수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새해 첫 출근길에는 최대한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야겠는데요. 서울은 오늘보다 7도가 낮은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영하 2도에 머물면서 종일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중부 지역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남부 지역은 대구가 영하 4도에서 시작해 낮 기온은 3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람 덕에 미세먼지는 모두 해소되겠습니다. 다만 건조한 날씨 속에 불이 쉽게 번질 수 있는 환경인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내려진 동해안 쪽에서는 불조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금요일에는 중부와 호남 지역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개묘년 새해 첫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해가 뜨고 하루가 지나지만 우리들은 한 해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에 많은 의미를 두곤 합니다. 아쉬웠던 지난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올해는 각자에게 또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무 오른 물가, 중국발 코로나, 북한의 도발, 한숨만 나오는 정치권 행태,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를 사고들, 걱정되는 일은 많습니다. 그러나 2023년은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 가슴 한켠에 희망을 품고 더 나은 삶을 위해 하루를 살아갈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도 뉴스7은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